인슐린 분비 메커니즘에 대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혈당의 상승이 인슐린 분비의 1차적인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혈당의 변화가 인슐린 분비를 하는 제일 중요한 자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많아요. 혈당의 일단 증가 감소도 인슐린의 분비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 혈중의 지방산 증가라든지 아니면 아미노산의 증가라든지 이런 뭔가 영양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과잉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인슐린은 저장 호르몬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슐린 분비가 증가가 되면서 이런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저장하듯이 할 수 있도록 뭔가 기전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위장관 호르몬, 그러니까 인슐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이 뭐 가스트린, 콜레시스토키닌, 뭐 세크레틴을 포함한 이런 위장관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들과도 인슐린의 분비하는 그 췌장과 밀접한 관련, 서로 어떤 다양한 연관성을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코티졸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과도 서로 어떤 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과 관련된 그런 자극들에 의해 가지고도 인슐린의 분비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 인슐린 저항성이나 비만이나 이러한 대사적인 어떤 문제나 아니면 대사적인 질환에 의해 가지고도 인슐린 분비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약물에 의해 가지고도 뭐 설포닐 유레아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당뇨병에 처방이 되는 약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여기 베타 아드레날린성 자극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물도 인슐린의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는 요인들로는 뭐 혈당 감소, 금식, 그 다음에 소마토스타틴, 알파 아드레날린 활성,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알려져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정확하게 이것이 다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인슐린 분비 메커니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슐린 분비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너무나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치료도 상당히 좀 저차원적이죠, 그죠? 혈당이 올라가면 무조건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켜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리고 한다든지, 그게 또 안 되면은 나중에는 종국에는 인슐린을 이제 주사를 한다든지 이런 뭔가 좀 저차원적인 접근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인슐린의 분비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하나의 어떤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활동에 대해 가지고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활동을 아직까지 100%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당뇨에 대한 접근은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료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어떤 그 환자분들마다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이 되었고 어떤 것이 문제인가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인슐린 분비 메커니즘의 두 번째 시작으로 이 혈당의 증가와 감소 이외에 다양한 어떤 요인과 어떤 우리 몸의 상태에 의해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거나 감소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생명 활동의 복잡 다양성을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는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헬스 토픽을 진행한 지도요, 뭐 수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께서도 와, 참 어렵다, 뭐 정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생명 활동은 참 고차원적이고 상당히 좀 경이롭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이로운 생명 활동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그다음에 잘 지키고 그다음에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더 하려고 이게 아니라 뭐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좋다는 것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잘 알지를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안 좋은 것을 안 좋다고 알려진 것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현대의 우리의 어떤 식습관, 생활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가공식품, 그 다음에 정제된 식품들, 그 다음에 자연적이지 않은 식품들, 뭐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살아있는 음식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오래 두고도 상하지 않는 미생물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음식들을 주식으로 드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화기관이 계속해서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어떤 소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수년 동안 누적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정상적인 생명 활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제가 20대, 10대였던 뭐 1990년대, 2000년대보다 뭐 지금에는 이런 가공식품, 정제된 식품, 그 다음에 어떤 뭐 파우더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간편식들, 보충제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인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죠? 자연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이 만들어내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어릴 때는 공상과학 책에서 밥 대신에 캡슐 하나로 이렇게 식사를 대신을 하고 그게 참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 태어난 이상, 생성된 이상,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은요, 반드시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이 길러낸 음식을 먹고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적어도 이 건작권 캠프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자연이 만들어낸 음식들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자유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